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요. 기업. 네, 카카오 키즈라든지 야나두라든지 네. 세바시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계약 협상 이쪽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협상 컨설팅이라든지 협상 교육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나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내 말에 유독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상대가 상처를 받는지는 아는군요. 알겠죠. 네, 알겠죠. 그리고 조금 거리감을 둔다는 것도 느낄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CEO들, 리더들이 이런 분들이 많죠. 네. 그 레이 달리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예. 원칙이라는 책을 쓰셨죠. 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네. 그 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1993년도 겨울에 어느 날 저녁에 네. 레이 달리오가 CEO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레이 달리오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뭐 오케이 같이 뭐 저녁 먹읍시다 해서 저녁 자리에 나갔어요. 직원들이 2명이 앉아 있는데 레이 달리오에게 어떤 쪽지 같은 거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메모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딱 읽어봤는데 크게 이제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레이 달리오가 잘하는 것. 그래서 한 3-4줄 정도 적혀 있어요. 그 쪽지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직원이. 같이 일하는 회사의 직원이 대표에게 쪽지를 한 개 줬는데 대표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대표가 잘하지 못하는 것. 요렇게 딱 나누어서 쓴 쪽지를 건네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잘하는 것은 한 3-4줄 정도고 못하는 것은 한 10줄 이상이에요. 좋은 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감히.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세계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 물론 많습니다. 시장을 보는 탁월한 안목, 그 다음에 의사결정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비교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레이 달리오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겁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못하는 것. 레이 달리오와 일을 하면 내가 왜소해지고 내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와 일하면 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레이 달리오와 일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레이 달리오가 조직에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밥 먹자고 자기가 밥 먹자고 해놓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레이 달리오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에 대해서 완벽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상대방들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성과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화법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팩트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고 감정적인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팩트 폭행. 뼈 때리는 말 위주로 하는 건 거죠. 바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로도 때리지 말라.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똑똑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왜 니네는 이렇게 못해? 이 기준을 왜 못 맞춰? 바로 팩트 폭행을 하는 건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건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건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쿠션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이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파고랑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바로 팩트 폭행, 바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수단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 사람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벽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건 거죠. 핵심적인 부분은 논리적 그다음에 팩트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긴 하지만 네.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정적 지불을 좀 하셔야 된다. 감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네. 이야기를 하고 팩트가 들어가야지 그런 거 없이 곧바로 팩트가 들어가면 상대방은 얘가 나를 진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네? 네. 이런 생각을 네. 들게 된다는 네. 것이죠. 네. 특히 뭐 여러 가지 저 이거 뭐야? 아니 저희 직장 상사 중에 이거를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 지불을 하려고. 근데 그분이랑 회의를 하면 이런 식이에요. 요즘 잘 지내지. 갑자기 그냥 그 정도만 한 다음에 그냥 맥락 없이 그 다음부터 팩트 폭행이야. 그거를 이제 감정적 지불을 하는 척만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당사자는 사람 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듣고 싶어요. 근데 그런 감정 한 개도 없이 팩트만으로 상대방에 전달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화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현저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득력이라는 거는 그 논리도 논리인데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설득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감정이 먼저 바뀝니다. 저 사람 호감이네.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좀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나서 인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저 사람 책임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나를 배려할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게 별로 나쁜 선택일 것 같지는 않아.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이끌어집니다. 계약서를 쓴다든지 같이 거래를 해본다든지 협업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바뀐다는 건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싹 스킵하고 곧바로 인식부터 바꾸려고 정보를 던진다. 이거는 스팸 처리됩니다. 그죠? 딱 걸러진다는 거죠. 걸러진다는 건 거죠. 사실은 우리가 스팸 메일 받고 스팸 문자 받는데 그 문자나 이메일 보면 스팸인데도 불구하고 정보는 꽤 나쁘지 않아요. 딱 봐도 스팸인데 정보를 꽤 잘 작성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거릅니다. 보지 않아요. 그렇죠. 왜? 모르는 사람이 보냈기 때문에. 그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기 때문에 그 메신저에 대한 호감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읽어보지 않아요. 사실 감정적인 지불이 들어가고 그렇게 그걸 전제를 해야만 정보가 가치가 있어집니다. 근데 정보부터 무조건 팩트 폭행을 한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없고 오히려 적개심이 있는데 정보를 계속 준다? 듣기 싫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님한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대표님이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좀 괴롭혀요. 근데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대답이 다르죠. 그죠. A는 대표님이 시간 할애해서라도 아까운 시간 할애해서라도 도와줄 거고 B는 바빠서 안 되겠다.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뭐가 다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 감정이 다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감정적 지불이 선행되어야만 메시지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야 설득이 되는 똑같은 메시지라도 그렇죠. 이거를 좀 섞으면 감정을 섞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는데 그거 없이 팩트만 가지고 접근한다? 상대방은 갸우뚱한다는 것이죠. 스팸 처리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설득을 할 때 막 팩트를 준비하고 수치를 준비하고 전부 다 논리를 딱 준비해서 상대방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2%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주기 전에 호감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거는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사전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지불을 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앞뒤 다 잘라먹고 바로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필요한 말만 해버린다든지 결과만 이야기한다든지 너 이거 몰라?
이거 한 번 두 번 해보냐? 너 왜 이래? 상대방 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했어요. 공격당한다고 느끼는 건 거죠. 네. 근데 상대방도 입장이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놀러 왔냐? 이러고. 동아리냐? 나는 동아리냐 너무 싫어 진짜. 동아리냐? 네. 노닥거리냐? 뭐 이런. 다 아는데. 그죠. 그래서 정보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이다. 정보 자체라기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할 때, 특히 이제 상대방들이 대화를 할 때 유독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대화의 패턴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과 이야기하거나 설득을 할 때 대화를 폭식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폭식한다. 대화를 본인이 다 지배해버려요. 딴 사람 말을 안 듣는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100을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80% 90%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이 말해야 설득될 것 같아요. 많이 말해야 설득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점심을 먹는다. 팀장님이 점심을 먹는 와중에 1시간 중에 55분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듣기 싫어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설득이 될 확률이 비례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말 많이 해야 설득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설득과 말을 하는 시간은 비례하지 않거든요. 몇 대 몇 정도 비율일 때 가장 설득력이 높을까요? 뭐랑 뭐가 몇 대 몇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몇 대 몇 정도일 때 5대5가 제일 낫죠. 5대5. 5대5. 보통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8, 9까지 나아가거든요. 근데 협상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설득력이 가장 높은 대화의 비중은 3대 7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7? 내가 3. 내가 3? 내가 3.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대화를 7 정도 이끌어갈 때 상대방은 가장 큰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배려를 하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하네. 내가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이 7 정도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게 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니즈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제안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을 오픈시키면서 말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본인이 이 대화와 협상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주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대화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대화를 폭식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죠. 설득을 하려면 그 사람 말을 많이 듣는 살려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팔기 쉽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걸 살려고 하는 건가. 그냥 매장 오면은 그렇죠. 그런 정보들 좀 파악하고 이 사람 성향도 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들어가는 건 거죠. 3대 7 정도일 때 가장 설득력이 높다. 근데 보통은 7대 3 거꾸로 하죠. 그죠. 내가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부모가 아기를 설득하려고 한다. 뭐 네가 왜 이래 뭐 저래 막 하면서 이야기를 80% 90% 이야기를 할 때 애들 귀를 닫죠. 안 듣습니다. 애한테 이야기해요. 왜 그랬니?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니?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서적으로 일단 풀립니다.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아빠 혹시 혼자 노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봐. 그죠. 그래서 질문을 이제 좀 활용을 해서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 대화의 비중을 늘리는 데는 사실 훨씬 좋죠.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득에 능한 사람들은 대화의 오프닝을 질문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근황을 물어보고 네.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이끌어내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내 말에 유독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 내가 좀 네. 미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상처받는 포인트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처받는 포인트? 네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 바뀌어. 네.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실수를 줄이면서 관계가 개선되거든요. 네. 결국 대화의 질이 관계의 질을 규정합니다. 그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대표님도 생각해보면 저 사람과 이야기할 때 즐겁고 편안한 그런 사람들은 또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뭐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랑 말하면 불편해. 그리고 뭔가 계속 어긋나, 겉돌아.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좀 상처받아. 네. 자존감이 좀 깎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안 만나게 돼요. 멀리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너무 공격적이 아니면 저 사람이 너무 과시를 많이 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그럼 본능적으로 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만나게 돼요. 네. 사실은 대화의 질이 관계의 질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제를 생각을 해보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포인트 아니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포인트 아니면 상대방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포인트 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불편한 대화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야만 관계의 질이 개선되죠. 상대가 그런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약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과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좀 시무룩해진다. 네. 기분이 안 좋아진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저 친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직업에 있어서 지금 별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아니면 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사실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관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로 거리감이 생기면서 대화가 겉돌면서 결국 관계까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찾으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되죠. 관찰을 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해요. 내 팩트를 받아주길 바라는 건 그렇죠. 자기가 뭐 너무 이기적인 거죠. 상대방이 감정 쓰레기통도 아닌데 내 감정 막 풀고 그러고 나서 헤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저 친구 A라는 친구랑 대화하고 나면 항상 가는 길이 좀 외롭고 오히려 대화하면서도 외롭고 기분이 안 좋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친구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외로워지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만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만 그렇다면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런 대화법을 진행을 한다. 그런 대화법을 추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 모든 관계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들은 다 상처받을 것이고 거리감을 두게 될 것이고 저 사람과 대화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을 위해서 붙는 사람들만 계속 붙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조차 인식 못하면.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봐요. 그죠. 상처 받은 분들이 그죠.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이다 진짜. 오늘 유재현 변호사님이랑 상처받는 말하기를 하는 미움받는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